전국 소식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이어오던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오늘 중으로 마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왜 갑자기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된 걸까요? 갑자기가 아니라 선거 객정안이 넘어왔을 때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 시점이 이제 선택을 해야 될 시점이다. 네, 그래서 이미 26일 날로 원래 예정이 돼 있을 때 네. 그때가 중요한 분기점이 되지 않겠냐라고 했었는데 선거 객정위원회에서 안을 제출하지 못했죠. 그래서 네. 29일을 제출이 됐는데 사실은 그래서 어제 결정되지 않나라고 했었죠. 네. 하루 이틀 정도 진통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시다시피 이제 선거 객정안을 유보하는 데 대한 이제 국민 여론, 책임론이 부각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야겠고요. 네. 또 하나 이제 계속 필리버스터를 계속 한다고 했을 때 이걸 통해서 테러 방지법을 무산시키거나 수정안을 꺼낼 수 있다면 또 목표 달성을 위해서 뭘 해볼 수 있겠지만 네. 수정도 어렵고 이제 11일이 지나면 바로 이제 상정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대안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네. 어제 의총에서도 아마 이런저런 계속해 하자는 주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정걸 원내대표에게 일임하자라고 했었는데 이정걸 원내대표가 좀 강경한 입장이었었죠. 계속 하자는 쪽이었는데. 네, 그렇죠. 그래서 비대위 대표인 김종인 대표 등과 만났을 때 김종인 대표가 이거는 국민들이 이념 투쟁으로 본다 해서 이제 이념 프레임에서 경제 프레임으로 넘어가자 해서 주도적으로 이제 김종인 대표가 주장하는 입장을 받아들였고요. 네. 대체로 원내 의원들도 받아들이는데 그래도 뭔가를 좀 반영하는 과정을 거쳐야겠기에 아마 오늘 저녁 때 의총을 한번 더 거치면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내일 본회의를 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갑자기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한동안 가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도 있었거든요. 예, 제가 보기에 참으로 한마디로 하면 진퇴양난이 아닌가. 네. 왜냐하면 이게 테러 방지법 자체는 전혀 이게 수정에 대해서 아무런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했잖아요. 네. 따라서 이게 그냥 포기하기에는 지지층들의 반발이 좀 클 것이고 또 이게 계속 하기에는 또 헌정이 중단되고 선거가 안 되기 때문에 네. 이게 바로 진퇴양난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지만 이게 결과적으로는 중단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이게 과유불급이라고 지금까지 상당히 어느 정도 지지층 결집에 어떤 효과를 거뒀지만 네. 앞으로 이게 헌정이 다 중단된다면 앞으로는 역풍이 더 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제 김종인 대표도 이제 그런 논리로 설득을 했다고 하는데 반발하는 의원들 쪽에서 수긍을 할까요? 수용할 수밖에 없을까요? 수용할 수밖에 없고요. 네. 더구나 이제 혹시 저는 오늘 마치기로 했었는데 일부 의원들이 최종 내일 본회의 직전까지는 하겠다라는 의견이 나와서 내일 네. 새벽 내일 아침까지 혹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었는데 아까 이종걸 원내대표가 오늘 중에 얘기했을 때 3.1절을 강조를 하면서 네. 여기에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아마 오늘 종결하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오늘 종결을 하고 내일 투표에 임한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이제 사실 이 테러 방지법 관련을 보면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사실상 직권 상정에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래 그동안의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를 운영했던 방식에 따른다면은 이미 합의가 결정된 선거 획정안을 먼저 처리하고 네. 그 다음 날쯤으로 심사 기일을 정해가지고 직권 상정했을 법한데 네네. 이번의 경우는 앞에다 했죠, 날짜를. 예. 앞에 먼저 직권 상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동안의 새누리당과 대통령이 주장한 대로 중요 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선거 획정안을 통과시키자라는 네. 방법대로 마지막에는 어느 배경이 있든 간에 정의화 국회의장이 일부 정부 여당의 입장에 손을 들어준 것 같습니다. 예. 결과적으로요. 그렇군요. 그럼 일단은 오늘 오후에 6시 반에 더민주의 의원총회가 열린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뭔가 이 필리버스터 관련해서 무제한 토론에 관련해서 의견이 분산되거나 이러진 않을 것이다. 오늘 종결하는 것으로 이제 의견이 마무리될 것이다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내일부터 이제 지금 여야 합의대로라면 내일 오전 10시 본회의에서 일단 테러 방지법부터 처리를 하자는 거거든요. 이 순서를 그대로 밟아갈 수 있을까요? 예, 제가 보기에 테러 방지법이나 북한 인권법이나 무쟁점 법안은 통과될 거로 보이고요. 네. 그런데 이게 여당에서는 원래는 노동관계법이라든지 또는 이게 서비스 발전 기본법이라든지 이런 이제 소위 민생 법안과 선거법을 원래 연계를 하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결국 그런 것들은 다 통과가 안 되고 현재 테러 방지법만 통과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어떤 여당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야당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지금 테러 방지법을 수정을 요구했었는데 그거는 못 이루고 결국은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하는 상황에서는 소수당 입장은 속수무책이죠.
할 수 있는 게 지금 그동안 했던 필리버스터 정도가 네네.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특히 이 사안의 경우에는 그렇게 무제한 토론을 통해서 막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예컨대 체포 동의안 같은 경우 회기 끝까지 이제 계속 무제한 토론을 해버리면 이제 회기가 끝나면 무산이 네. 돼버리는 것인데, 이것은 다음 회기가 시작되면 바로 올려야 되니까요. 그래서 아마 마지막 정리하는 과정에서는 박영선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소수당의 한계를 이제 느끼게 됐다. 네. 국민 여러분들이 테러방지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은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서 다수당을 만들어 주십시오. 다시 바꾸겠습니다. 아마 이런 호소를 하겠죠. 예. 그런데 그 호소하는 야당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얼마나 지지와 성원을 보내줄지 예. 이게 과제가 되겠죠. 예. 자, 이제 뭐 각 당의 공천 얘기를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민주당, 더민주뿐만 아니라 각 당마다 지금 공천 내홍을 겪고 있는데, 일단 더민주의 상황을 보면 김종인 대표에게 상당한 권한이 지금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비대위뿐만 아니라 뭐 지금 이 공천권과 관련해서도 칼자루를 쥐어준 그런 셈이 됐는데, 김종인 대표가 뭔가 좀 혁신적인 변화를 많이 이룰 수 있을까요? 현재 우리나라 정치에서 박근혜 대통령 빼고 가장 큰 정치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비대위 대표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최근에 조금 이제 거기에 대한 불만이 노출되긴 하겠지만은요. 네. 김종인 대표의 저는 입장이 많이 관철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종인 대표를 처음에는 선대위원장으로 이제 초빙을 했었죠. 그랬다 선대위원장 겸 비대위원장으로 갔다가 사표를 하면서 공식 대표라는 직분까지 달았는데요. 네. 그때 이제 회의에서 영입을 할 때 경제 전문가 얘기 꺼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 경제 민주화 관련 부분은 이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들의 정책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알다시피 지난 2012년 대선 과정에서 얼마나 논쟁이 그렇죠. 많았습니까? 예. 다 들어가 있기 경제민주화 얘기 많이 때문에 했죠. 새로 들어갈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 점에서는 오히려 김종인 신임 지금 비대위 대표의 역할은 오히려 선거 전략가로서의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국에 지금 당의 현역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과 장단점을 쫙 파악하고 있답니다. 이런 등등 해가지고 이제 뭔가 대대적으로 물갈이할 가능성이 또 하나 있고요. 기본적으로 또 하나가 이제 당의 체질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 보니까 네. 기존의 이른바 세칭 친노로 지칭되는 당의 주류 문화를 바꾸겠다 하는 것 보니까요. 이쪽도 절대로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그러면은 또 가만히 있을 것 같지도 않고 또 가만히 안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생각하면 어쩔 수 없이 이번에는 김종인 대표가 이끄는 방향으로 더불어민주당은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더민주 상황을 보면은 김종인 대표의 입김이 상당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멈추게 한 것도 김종인 대표의 결정이고요. 상당히 그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불만이 상당히 좀 높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그 항상 선거나 이 비상 상황이 되면 권력은 이제 그 신속한 의사결정 때문에 권력이 집중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지만 이게 그 제가 보기에 김종인 대표가 과연 정권을 가지고 있느냐, 저는 상당히 그게 이제 의문이 드는 게, 현재 그 컷오프 20%는 문재인 의원 때 대표 때 만든 아니고요. 네. 실제 김종인 위원장이 한 거는 강기정 의원 정도 배제한 게 다거든요. 뭐 예를 들어 이제 그 제가 생각하기에 이해찬 의원의 친노 수장 아닙니까? 네. 또는 이게 정청래 의원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막말로 징계까지 당직 먹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분들까지 만약에 이거 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이게 정권을 가졌다 볼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과연 정권을 가졌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역 의원 20% 컷오프도 있지만 김종인 대표가 지금 현역 의원들을 좀 더 이 현역 의원 컷오프와는 상관없이 또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가능성도 좀 남아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친노의 과연 핵심 수장이나 핵심을 칠 수 있느냐, 격까지야 뭐 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진정한 완전히 정권을 가졌는지 아니면 바지 사장인지 거기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결과를 좀 두고 봐야겠죠. 일부에서는 서 변호사처럼요. 겉으로는 그렇게 해도 친노하고 양자서로 동맹차이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네. 저는 김종인 대표 스타일로 봤을 때는 그걸 좀 교체하는 방향으로 시도는 할 거다라는 걸 좀 보고 있습니다. 더구나요. 지금 이제 김무성 대표처럼 본인이 차기 대권의 길을 겨냥한다거나 당에서 역할 때문에 뭔가 좀 조심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한번 터뜨렸다가 역풍이 크면 살짝 움츠리고 하는데, 김종인 대표는 본인 말 그대로 도와달라고 해서 왔는데 내 말 안 듣겠다 하면 나가버리겠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무기는 더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더민주의 또 눈길을 끄는 것이 지금 전략공천 1호 아니겠습니까? 양향자 전 삼성전자 상무가 지금 천정배 의원 공동대표, 국민의당 공동대표 지역구에 출마를 지금 선언을 했는데요. 국민의당, 어떻게 보면 안철수 의원이 더민주를 깨고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그 민주당에 있다가 첫 전략공천 1호를
빅매치로 이렇게 매치를 시켰단 말이죠.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예, 그 천정배 의원한테는 가장 어려운 상대가 아닌가. 네. 실제 예를 들어 문재인 의원이나 김종인 위원장이 나오도 이길 수 있을 텐데 제가 보기에 양형자 의원이 가장 어려운 상대가 아니냐.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제 그 아주 스토리가 있는 인물이라는 거죠. 소위 이제 흑수저에서부터 시작해서 여상에서 삼성전자 상무까지 네. 입지전적인 스토리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이미지가 약간 보수 중도까지 합리적인 그 표의 외연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예측 불허의 싸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측 불허. 지금 천정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지역에 출마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는데 본인은 이제 호남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만약에 이제 천정배 의원이 거기 출마를 그 지역구에 그대로 있는다면 이 빅매치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시나요? 지금 예상 불허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저의 전정비 의원이 만약에 다른 지역에 출마, 특히 수도권 지역에 출마를 권유받아서 간다면 네. 양향자 이제 전 상무가 상무? 가기 전에 했어야 되는 것이 되죠. 지금 간다 하면 마치 붙게 되니까 빠지는 것처럼 돼가지고 피하는 것 도저히 갈수 같은 없는 모양새가 되니까요. 상황이라고 보고요. 예. 지금 서 변호사 얘기한 대로 이번에 27명 영입한 중에서 가장 국민들이 호감을 줄 수 있는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긴 맞긴 합니다. 네. 입사 때는 물론 여상 졸업해서 했지만 나중에 뭐 대학원까지 나와서 석사입니다. 지금은 네. 지금은 고졸이 아닌 상황인데 그런 스토리가 있어서 상당히 장점은 많이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놓고 보자면은 천정비 의원하고 비교했을 때 경쟁력은 약하죠. 약한 만큼 이제 혹시 접전을 벌인다거나 이기게 되면은 네. 큰 이변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자면은 지금 상대적으로 약하고 인지도라든지 이런 예. 면에서도 그렇고 또 그리고요. 예. 그냥 우리가 사회적으로 특별한 스토리를 가졌던 사람에 대한 인식하고 정치 현장의 게임을 봤을 때 저 사람이 국회에 가서 과연 무엇을 할지 주변에서 많이 봤지 않습니까? 대단한 IT 기업에서 성공했던 사람 국민의 주목을 받았지만은 그 사람이 과연 국회에 놓고 나가서 뭘 했던 것인가? 지금 이미 준비하고 있는 사람 말고 다른 사람 보더라도요. 그래서 사회적인 성공의 스토리하고 정치적인 역할하고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네. 좀 경쟁력은 현재로서는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대신 그런 차이만큼 또 막상 했을 때 만약에 근접한다거나 이기면 정말 대이변일 수가 있겠죠. 예. 현재로서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은 조금 약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이제 지역에 뛸 만한 사람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스토리가 있어가지고 조금 주목받을 만한 대표적인 지금 영입 인재가 양향자 지금 후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예. 더민주의 상황은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사실 답답한 심정일 것 같아요. 예. 이도저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정치 입문한 게 아마 그 제가 알기로 2012년 9월이니까 한 3년 6개월이 다 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자 인터뷰를 보니까 아직까지 이제 그 변화를 보여주지 못해서 네. 조금 더 지켜봐달라 이런 이제 그 인터뷰를 했던데요. 오늘 이제 창당 1주년 기념 예. 인터뷰죠. 실제 그 3년 6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40일 남았는데 더 지켜봐달라. 예. 상당히 좀 그런 설득력이 과연 국민들에 있을지 의문이 들고요. 실제 그 새 정치를 하려면 항상 이게 새 인물과 새 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그런 게 국민의당의 새 인물이나 인적 자원도 부족하고 또는 이게 새로운 국민들한테 다가가는 정책도 지금 상당히 부족한 거죠. 그리고 안철수 의원 자체도 처음에 새 정치 처음 할 때는 상당히 반향을 일으켰지만 네. 3년 6개월 지나면서 이미 그 자신도 헌정치로 이게 변화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그 앞날이 좀 뭐 그렇게 밝지는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개인적인 지지도도 떨어졌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당을 창당하고 이럴 때만 해도 또 많은 관심을 받았었거든요. 네. 국민의당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 당 지지율이 점점점 하락하고 있단 말이죠. 그 창당할 때 받은 지지의 요인을 안철수 의원 개인에 대한 지지로 착각한 것이 저는 패착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때 여러 신당의 필요성에 대한 많은 요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작은 여러 가지 신당을 만들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신당에 대한 결합이 안철수 의원 그나마 신당을 만들려고 하는 그룹들이 굉장히 많았었지만 대권 후보군으로 갈 만한 사람이 많지 않았어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 구심점이 없다 했는데 안철수 의원이 이제 탈당하면서 굉장히 새로운 구심점이 생겨가지고 팍 증가하고 상당히 지지가 높았었죠. 예. 그런데 이것을 안철수 전 개인의 지지로만 너무 생각해가지고 안주했던 걸로 보이고요. 지금도 아마 밖에 흘러나온 소리를 들으면은 주변 참모들이 너무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왜 사람들이 제1야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 내부 혁신을 넘어서서 새로운 제3당을 요구했는가에 대한 그 수렴이 필요한데 과거의 안철수의 새정치론은 집착하고 있다. 사실 새정치가 좀 막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다가 서 변호사 지적한 대로 구체적으로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한테 직접 각인되는 건 인물들입니다. 네. 어떤 인물들이 가담할 것인가라는 것인데 그나마 지금 상당수의 가담한 인물들도 이벤트화를 시키지 못했습니다.
예컨대 더불어민주당은 27명 하면서 매번 한 사람 두 사람마다 다 이렇게 뭐 했었는데 그냥 왔다가 슬며시해서 그냥 영입했다고 지나가 버리고 이런 상황에서 주목도 못 시키고요. 또 상대적으로 그렇게 주목을 할 만한 파격적인 것이 없었고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제 내부적으로 변명하느냐라면은 거기는 현역 의원이 17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지역계 사람들이 다 영입 인재들이다. 예. 말은 그렇게 하는데 국민들이 봤을 때 영입 인재다 이런 이벤트도 성공을 좀 못했고 어쨌든 그 남은 과제는 새로 이제 구체적으로 당에서 공천 전략을 정리하면서 후보군을 좀 보이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 과정에서 인물을 어떻게 포진시킬 것인가 가장 중요한 과제로 보입니다. 예. 다만 포진할 만한 인물들이 얼마나 시장에 있나 국민의당으로 얼마나 인물들이 있나 또 이것도 과제가 되겠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인물이 중요한데 지금 어쨌든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현역 의원들도 지금 필요한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위 현역 의원들의 뭐 20% 컷오프를 시키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새로운 인재들이 와서 또 이 인재들과 새로운 사람들과 현역 의원으로서는 싸워야 되는 입장이고 여러 가지 좀 진퇴양난이다 보니까는 현역 의원들의 불만도 상당히 높거든요. 예, 내부적으로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예, 하위 20%라는 게 뭐 의원이 한 100여 명이나 네. 넘을 때 의미가 있는 거지. 17분이 지금 현역이 있잖아요. 그게 하위 20%면 지금 한 3명, 4명인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상당히 그 의문이 들고요. 아마 아까처럼 인적 자원이 상당히 지금 부족한 상태이기 네. 때문에 그 현역에 대해서 딜레마가 있지 않나. 이걸 너무 많이 컷오프를 시키면 안 그래도 인적 자원이 적은데 더 힘들 거고 그런 좀 딜레마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저는요 예. 이런 딜레마가 있기 때문에 네. 국민의당은 또 이게 그 경선 과정에 수기제를 도입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토론해 가지고 이렇게 배심원단 네네. 비슷한 사람들이 심판하도록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현역이라든가 과거의 지역위원장들이 기득권이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좀 이런 제도란 말이죠. 그 네. 제도적인 장점이 있어서 저는 이런 이제 딜레마를 없애려면은 원래 정해진 대로 그 가중치분만 엄격하게 들어 적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예컨대 신인에게는 20% 또는 25%를 준다든가 여기에 대한 엄격하게 적용하면은 당의 경쟁력도 강화하고 네. 분란의 소지도 없애고 할 것인데 추가적으로 아마 뭔가 더 파격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제 다른 당하고 비슷하게 20% 컷오프를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야당이 이렇게 분열을 하면은 새누리당은 상대적으로 총선을 치르기 유리할 것이다, 편안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있었는데 새누리당도 지금 내부적으로 내용을 치르고 있는 것이 지금 살생부 또 논란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김무성 대표가 사과를 하면서 좀 일단락 되는 듯한데 이게 완전히 이렇게 마무리될까요? 이거 선거 때문에 되면 이제 살생부 논란이 계속 네.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공자님 말씀 중에 그 3인행의 필요하사 3명이 있으면 그 중에 내 서성이 있다는 건데 정치판에는 보니까 3인행의 필요아파 그러니까 3명이 있으면 꼭 파벌이 있더라고요. 네. 이 말은 이제 그 살생부란 게 결국은 당 전체 이익이나 국민의 이익보다는 어떤 개파 이익, 개파 이익을 중시하기 때문에 살생부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새누리당의 그 논란을 보면 오만이 극치다. 그 뒤에 그 회의장에도 붙어놨지만 이러다가 한순간에 훅 갈 수도 있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한구 그 공천관리위원장이 살생부 명단 논란과 관련해서 이제 철저하게 파헤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김무성 대표도 조사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이거와 관련해서 좀 조사를 받아야 될까요? 어제 의총 거치고 이제 간접적인 최고위 거쳐가지고 어제로 마무리하자라고 네. 했었는데 마무리될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김무성 대표는 연유가 어땠든 간에 본인이 국민과 당원에게 죄송하다 했고 네. 또 그걸 확산시키는데 일조를 했던 정두현 의원의 경우는 이제 이 문제는 오늘로 끝이다라고 했었는데 이한구 공관위원장 뭐 다른 또 서청원 의원이라든가 이재호 의원 등이 또 중진 원로급 해당되는 분들이 이걸로 마무리하자 당을 좋지 않다라고 하니까 네. 정리하자고 했는데 어떻게 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신 이제 이한구 그 공관위원장이 계속 이제 뭔가 공천관리 차원에서 일정한 수준을 컷오프해 준하는 걸로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네.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살생부를 제가 어느 방송에서 영어로 했을 때 데스노트라는 얘기를 했더니 사실상 정당에서 공천 과정에 많이 나오는 데스노트가 아니고 컷오프가 살생부다 영어로 이런 얘기 할 정도인데요. 저는 이제 그게 이제 과연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정말 소수자를 고려하는 차원에서의 우선 추천하는 데 그칠 것인가. 예. 일정한 부분의 경쟁력을 따져가지고 할 것인가. 경쟁력을 따져서 컷오프 형식의 일이 나온다면은 한 번은 파란을 겪게 될 겁니다. 과거에는 그런 파란 때문에 당 대표가 책임지고 물러나는 경우도 있었고 네. 불출마 선언을 하는 경우도 있었죠. 예. 그런 점에서 보자면 저는 최근 상황을 보면은요.
김무성 대표가 너무 큰 목적을 둬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뭐 상황에 대해서 당의 최고 책임자가 뭔가 해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처럼 조금 흘리고 논평하고 하는 방식으로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예.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걸 좀 마무리를 해야 되는 아니, 책임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은 본인이 여기에 대해 어떻게 처분하겠다든가 네. 이렇게 나와야지 이것을 두고 간접적으로 동료, 후배, 국회의원한테 얘기해서 걱정하는 투로 얘기한다거나 네. 아니면 언론을 향해서 얘기한다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본인이 여러 가지 또 청와대도 있고 본인의 향후 진로도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네. 있겠으나 제1야당의 대표면은 그 책임을 지고 뭔가 이끌어가야 되는데 제3의 좀 무기력한 논평자처럼 가끔 발언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면이 좀 있긴 합니다. 예. 제1여당의 대표가 이제 제1야당 여당의 대표. 예, 여당의 대표. 예. 자, 그러면 앞으로 뭐 이 새누리당의 공천 경쟁 예. 어떤 식으로 좀 흘러갈 거라고 예, 예상하십니까? 새누리당의 그 공천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예. 첫째는 이제 그 김무성 대표의 상향식 공천, 네. 그다음에 그 이양구 위원장이나 친박의 전략 공천, 이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는데요. 네. 뭐 상향식 공천의 전제가 필요합니다. 결국 상향식 공천의 문제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이제 그 현역 물갈이 여론입니다. 상향식 공천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어떤 19대 현역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반발, 네. 물갈이 여론이 있는데 만약에 상향식 공천을 그대로 적용하면 물갈이가 되기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공정성 문제입니다. 상향식 공천이 되려면 출발점이 똑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역이나 이런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유리하고 신인들한테 불리합니다. 이 상태에서 전부 여론이라든지 상향식 공천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게 그 전략 공천과 상향식 공천의 어떤 조화 있는, 특히 전략 공천에 대한, 물론 이 전략 공천이 완전 자기 파벌을 안 치고 반대파를 찍어내는 수단이 아니고 네. 잘 활용한다면 그게 필요한 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을 위해서 예, 당을 위해서 전략 공천을 하는 사심 없이 전략 공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과연 가능할까요? 새누리당의 공천 논의 과정에서 전략 공천이라든가 지금 기득권 문제에 대한 논의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네. 상향식 중심으로 논의가 해버렸기 때문에요. 저도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 상향식이 중장기적으로 관철되고 정착된다면 바람직하지만은 현재 현역 의원들은 완전한 상향식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기존의 제도에서 만들어졌는데 과도기적인 개혁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같이 겸했을 때 있을 것인데요. 또 그걸 하다 보면은 과거에 나왔던 그런 구태가 다시 반복될 소지가 있다라고 이제 김무성 대표는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한구 공관위원장은 과도기적인 개혁 조치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쪽이고 그러다 보면 부작용이 생겨서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간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김무성 대표의 입장인데 국민의 입장에서 어느 것이 나을까요? 이게 판단이 중요할 것 같고 또 당 내부에서는 어느 것이 또 당이 다 의석을 더 많이 얻는데 승리하는 데 도움이 될까 이런 판단들이 아마 있을 걸로 봅니다. 예. 뭐 선거구 획정도 그렇고 뭐 각 당의 공천도 그렇고 총선을 위해서 여야가 갈 길이 상당히 바쁩니다. 예, 앞으로 좀 더 지켜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서정욱 변호사, 김만음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